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핵심 요약집 강의가 이제 드디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요. 예, 요약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요약집으로 단권하시고 세법은 이 요약집은 시험장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가지고 시험 당일날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또 필요할 때 요거를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에서 뭐 벗어나는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의의 범위에서 가끔 한 문제 나오는 뭐 그 정도가 커버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뭐 다 여러분들이 자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 또 단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론이 이제 양도독세에서 일부 내용 심화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일부 내용 추가해서 배우고 이론은 이제 5개월 과정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론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례 적용력을 키우고 핵심 포인트를 또 문제 속에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58페이지 소득세 총설인데 여러분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총설. 자, 우리 이제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소득세 총설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표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부터 예고드린 대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그 사업소득의 범위,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부동산 임대비 어떤 거냐, 이건 아직 우리가 공부를 자, 처음 이제 심화 과정에서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이제 배우게 되고요. 양도세 과세 대상 이런 것들. 물론 뭐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28회 때 나오고 여기서는 2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출제가 안 되다가 또 31회 작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여기서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고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여기 나올 때가 됐다고 강조했었는데 나왔고 올해는 조금 출제 가능성은 떨어졌지만 연달아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임대업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양도세 과세상과 양도의 유형은 뭐 여러분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뭐 우리 별표 3개였었죠. 그래서 올해는 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양도세 비과세도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 계산 과정, 계산 구조가 어려운 건데, 이 양도체계 계산은 시험 문제가 거의 매년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자, 그런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우리 장기보유통제 기본공제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올해 같으면 장기보유통제 이쪽 부분에서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있게 잘 또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양도세 납세를 쳐는 뭐 시험에 무조건 또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우리 중에서 우리 소득세 총설을 먼저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서 배우고요. 또 시험에 의미가 있는 내용들만 추려서 다시 한번 더 보고 또 처음 또 여기부터 요약집부터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도 소득세, 열거된 소득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세 계율을 보시면 여러분요. 소득세 특징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교재 볼게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거죠. 법인이 소득 발생에 따른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고. 우리 같은 개인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여러분요. 개인 단위로 개인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부부 소득도 따로따로 맞벌이 부부들 소득세 계산할 때 따로따로 계산하죠.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또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열거된 소득들이 어떤 건지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는 8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종합소득이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고 6개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8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에 또 6가지가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또 사업소득이요. 사업소득, 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종합소득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우리 시험은 당연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다만 우리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관련한 요 사업소득, 요것이 이제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인데,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 중에 대여할 때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그래서 매매업을 통한 소득이라든가,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게 우리 시험범인데, 그 중에서 이 매매업과 건설업은 15회 시험 때 옛날에 딱 한 번 의의를 물어본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의의 정도 아시면 되는 거고, 요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최근에 아까 소개했다시피 28회 때 한 문제 나오고, 안 나오다가 31회 시험 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임대업을 공부하냐면, 이따 공부할 건데, 범위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범위. 그 다음에 작년에도 뭐 지문에 당연히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작년에는 또 비과세에서 정답 지문이 있었고요. 비과세 소득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세주택과 관련한 거,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했어요. 그 전세주택과 관련한 거. 또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배우겠지만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라는 방식과 종합과세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특히 분리과세라는 게 어떤 건지 이따가 용어 설명드리겠지만, 요 관련한 얘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됩니다. 임대업. 자, 그러면 먼저 소득세 총설요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거기 보시면 658페이지 소득세 총설에서 특징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659페이지 소득세 과세 방식이에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소득세 과세 방식은요, 한번 보세요. 납세의무의 범위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자, 좀 이따가 요거 말씀을 드리고, 소득세 과세 방식 이어서 한번 그 교재를 보고, 그 다음에 659페이지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또 보고 우리 또 봐야 되기 때문에 659페이지 소득세 과세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보니까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여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얘네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1년을 단위로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부동산 임대업해가지고 종합소득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발생한 소득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종합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분리과세 방식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여러분한테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세금을 떼고 여러분이 지급받은 이자 소득은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이런 것들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요, 속칭 건설 현장 나가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했습니다. 저녁 때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여러분의 사업소득과 뭐 근로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되는 과세 방식,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여기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따로요, 이따가 나오지만 소득세 14% 소득세 세율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라든가 이자 배당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밑줄이고, 자, 이런 것들은 또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복권 당첨됐어요. 그러면 그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복권 당첨금은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라든가 상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결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말뜻만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분류과세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몇 줄입니다. 각각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는 과세 방식이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한다? 요 분류과세 방식이요. 그래서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29회 시험 때는 이게 그냥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기간 있잖아요. 소득세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소득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만약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면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가 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정해놓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는 그래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납세 의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딱 법에 정해져 있고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할 것도 안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거기 납세 의무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 또 과세 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는 동일하다. 사업을 중간에 개시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고 이 12월 31일 날 우리 앞선 이론 배웠던 분들은 12월 31일이 갖는 의미는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때 비로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로 봅니다. 자, 이때 비로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소득세 과세기간은 고자가 사망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물론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자가 주소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자가 된다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소득세가 계산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였고 지금까지 중에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뭐냐면 뭐만 잘 기억하면 되냐면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는 것. 그래서 종합소득이나 다른 소득 합산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것.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60페이지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3번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또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동네에서는 요거만 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자, 요걸 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요 소득세 개요에서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따가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이제 양도세 같은 데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중요한 원칙인데 요 실질과세 원칙 요것을 제가 좀 이따가 양도소득세 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질과세 원칙 요게 우리 부동산 세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한번 뭐 살짝 보고 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양도세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귀속의 실질 그 내용으로 하는데 우리 납세 의무의 실질 귀속 그래서요. 실질 소유자하고 명의자하고 원래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귀속시킵니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실질 소유자가 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내용의 실질,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예요. 실질주의 과세라고도 하는데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한다, 매매할 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수인 을이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아직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 자, 그래서 취득자에게
취득세 부과되죠. 그 다음에 또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이 잔금 치료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도 부과되고요. 또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고요. 이런 겁니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죠. 또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하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런 것들이요. 자, 오피스텔의 경우에 상업용으로 건축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냐 아니냐 뭐 상가냐 이런 것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를 합니다. 한 입을 돕고 자네서의 부모 자식 간에 양도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 깨워가지고 일어나봐. 노원에 있는 아파트 4억에 샀는데 8억이 됐으니까 내가 당신이니까 특별히 4억 1,000만 원에 팔 건데 살래? 고마워. 매매계약서 쓰고. 부모 자식 간에 자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인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4억이 됐대요. 근데 이걸 그냥 주시면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2억 1,000만 원에 저한테 파는 거로 매매 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겉모습은 양도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한 입을 돕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물론 추정이니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규속은 실질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다 그렇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 전 안 됐어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거 우리가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도 됩니다. 또 재산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도 되고요. 등록되지 않은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도 되고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도 되고 양도할 때 양도세 대상도 되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자,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그래서 양도일 현재 공부상 이게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영업용 건물로 상하다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하고 과세하고요. 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과세 원칙 이제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방식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득세는 자, 종합과세 방식 금방 봤죠, 여러분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1년 단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분리과세 방식 금방 말씀드렸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종결되는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따로 요거는 소득세 이따가 나오지만 14% 세율로 소득세 계산해서 세무세 신고 납부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종결되는 과세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금방 분류과세 방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요 양도소득이 채택한 과세 방식.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분류과세 방식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포함하여 합산하여 여러분 틀려요, 여러분들.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요 얘기 금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죠. 법인이 소득 발생했다 그러면 뭐가 부과돼요? 법인세. 우리 같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되는데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단체도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고 포함해서 우리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교재 자,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 거주자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지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거주자다 그러면 항상 누굴 떠올리라고 그랬습니까? 가수 싸이를 떠올려야죠. BTS 멤버들. 그래서 자, 거주자라는 것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거주합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된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합니다. 가수 싸이, BTS 멤버들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뭐도요?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싸이라든가 BTS 멤버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우리나라 국세청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죠. 근데 다만 여기를 잘 보세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는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고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바꿔서 시험에 몇 번 나왔었는데 아니고 4년 주소고소 둔 자도 납세 의무 없습니다.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고자만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자, 납세지는 거주하다 그러면 자, 당연히 집값과 분류를 하고 주소지관 할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다 그러면 거소지관 할세무서입니다. 자, 그런데 비거주자 그러면 항상 누굴 떠올려요? 팝가수 마돈나를 떠올려야죠.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습니다. 자, 비거주자다. 그럼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래서 마돈나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비거주자다 그러면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그러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의 범위를 주의하시고 납세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시험에서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O, X예요. X입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를 마돈나가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납세 의무 없죠? 자, 그 다음에 납세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O, X예요. X입니다.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면 마돈나 미국에 있는 살고 있는 곳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납세금을 내야죠. 그래서 자, 그럴 때는 국외 자, 주소지가 아니라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가 아니라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이 내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66페이지 3번 요 표의 내용이 있죠. 여러분 당연히 이 3번 테마 요 별표신데 설명 다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박스 내용을 보세요. 박스 또 보니까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거 아니고 형광표는 줄 긋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는데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이 시점이 과세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인데요. 보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요. 10년 내 기간 동안에 국내 주소가 있다 없다 한 기간이 국내에 5년 이하예요. 자, 국내에 5년 이하의 주소 고소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5년 이하의 주소 고소를 둔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예요. 자, 이때 이 외국인 거주자의 예를 제가 예전에 기초과정에서도 기본이론 과정할 때 외국인 거주자 누구로 예를 들었냐면 따루, 에바, 자밀라 막 예를 들었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그 외국인 미녀들 중에서는 따루 핀란드 출신이어서 제가 좋아했었고 그랬는데 그 한번 얘기해 드렸죠? 기본이론 강의 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국제 펜팔했던 얘기 해드렸고 그때 핀란드하고 하면서 제가 3년 동안 꿈꿨던 것은 대학 들어가면은 제가 핀란드에 가서 걔를 만나고 그래서 얘랑 어떻게 하던가 아니면 얘 친구라도 만나가지고 핀란드의 북부의 금발미녀랑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제 꿈이 무참히 무너졌죠. 자, 어떻든 간에 뭐 그 자세한 스토리는 오늘 생략하고요. 만약에 자,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다만 국내 우리나라에서 자밀라가 한국 남자와 결혼했었나? 그러면 이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자, 어떻든 간에 자, 결혼을 안 했다는 전제에서 자, 국내에서 소득이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이런 소득에 대해서만 이 국외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이 외국인 고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냥 자 그다음에 고자 및 비고자의 전환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소득세법 기본 통칙이라고 그래서 예규에 나와 있던 그 통칙 내용이 시행령으로 몇 년 전에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형광펜을 줄 긋고 막 그럴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보고 가시면 됩니다.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되는 시기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다. 자 그러면 고자로 전환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주소가 원래 고자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 주소가 있으면 고자잖아요. 국내 주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국내 주소를 둔 날 비고자는 고자가 되고요. 또 2번 법령에 따라 국내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비고자 고자가 되고요. 여기요. 3번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고자 고자가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고자라는 게 국내에 거소가 183일 이상 둔자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바꾸면 굳이 만든다 문제를 그럼 뒤바꿀 수 있어요. 자,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고자가 고자가 된다거나 바꿔요. 1번과 3번. 아니면 3번을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거만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니까 고자가 비고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고자가 주소 고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에 다음 날 여기에 고자가 비고자로 전환되고요. 2번 법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을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날. 그러면 요거는 시험에서 굳이 뭐 중요하지 않지만 나온다 그러면 뻔하네. 바꿔요. 고자가 비고자로 전환된 시기 바꾸면 다음 날을 쏙 빼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출국하는 날부터 고자가 비고자로 전환된다. 그럼 틀리겠죠? 다음 날. 요거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가볍게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 의무의 범위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또. 자, 어떤 거냐면, 요것도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세 납세 의무의 범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 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고자가 납세금을 진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각각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61페이지 보시니까 상속의 경우도 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어떤 거냐면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납세금을 진다. 우리 조세 총론에서 예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예전 과정에서.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세금 안 내고 죽으면 납세 의무는 소멸해요, 소멸하잖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그냥 안 끝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 세금 낼 게 있으면 그 상속인에게 승계돼서 상속인의 납세금을 집니다. 그럴 때 이것도 편하게 보세요. 피상속인의 양도소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 상속인의 양도소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해서 계산한다.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당연하지. 소득세 계산할 때 자, 피상속인이 세금 안 낸 것을 상속인에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다만 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는데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닙니다.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자 계산합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득세 총설이요.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용어 익히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 분류과세, 양도소득 분류과세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3번 눈 뜨시고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고자냐 비고자냐에 따라서 범위 납세지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1페이지 6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인데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6번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자, 여러분 별표시 큼지막하게 6번 테마에 여러분들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나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엔 별표 3개였는데 올해 갑자기 별표시 하나로 떨어져 버렸네. 자, 그래도 어떤 간에 또 나올 수 있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이요. 범위요. 자,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어떤 간에 별표시 오늘 하나만 하시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이요. 자, 임대 사업소득. 자, 봅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은 이제 종합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되는데요.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 범위라든가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소위 말해서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전세주택 또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공부하는데요. 먼저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뭐냐, 임대업. 자, 보세요. 부동산을 대여해요. 부동산을 대여해. 자,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은 임대업입니다. 사업소득이고요. 근데 미등기 부동산 포함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도 한번 나왔지만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X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보다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요.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요. 부동산 상해권리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상해권리가 어떤 거냐 이걸 알고 있는 시험에서 옛날부터 아주 자주 물어봤단 말이죠. 자,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시면 부동산 상해권리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전세권이라든가 부동산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여러분 민법에서 이런 개념들을 보면 다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들이죠.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담보 제공에 대한 사용대가 민법의 물상보증인 떠올리시면 되는데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대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 민법의 물상보증인이에요. 그럴 때 이것도 결국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받는 거니까 보다 사업소득입니다. 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막 쉬지 않고 막 진도를 나갔더니 벌써 눈을 지그시 아예 감고 그냥 자버리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 자,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강 수강생분들도 계신 곳에서 스트레칭 한 번씩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여튼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대가 받는 이런 것도 역시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니까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요거 주의하시라고 제가 엄청 강조했는데 28회 시험 끝나고 개정된 내용이라 엄청 강조했었는데 시험에 나온다고 지문에. 근데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정답 지문은 아니었어요. 자, 어떻든 간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자 보세요.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공익사업용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역권과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이거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뒤바꿀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다. X입니다. 아닌 것보다 기타 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사업소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알고 있는지, 이런 내용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 또 28회 시험 나서 29회 시험 때 개정된 요 내용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지문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공익사업과 무관한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다? 기타 소득이다. 자, 이거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봤고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 그 양가로 1번의 내용이요. 자,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가 어떤 건지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다가 여러분 별 표시해 놓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양가로 1번의 내용에다 별 표시해 놓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자, 봅니다. 공장재단이나 뭐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우리가 임대업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런 것도, 또 반복되네? 이거 뭐가, 제가, 자, 이거 조금 반복이 돼 버렸는데,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자,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이런 것들은 보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타 포함되는 경우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자,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민법의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정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 얻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본다는데,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대여, 여기가 포인트예요. 부동산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대여하고 얻는 소득. 자, 빌려주고 대가 받는다? 그럼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 사업소득이고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였죠? 이런 것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그래서 양가로 1번이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런 것들 번호에 체크하시고 눈에 한번 익혀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거. 자, 그래서 임대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한번 보시면 양도와 대외 비교해서 토지 건물을 우리가 양도하면 양도수입니다.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도요. 처음 공부하신 분은 나중에 양도세에서도 배워요. 전세권이나 지상권, 자, 요거 양도했다?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요. 지역권 대상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이나 부동산을 매매, 양도했다? 양도세 대상입니다. 자, 근데 부동산을 대여했다? 사업소득입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아까 공익사업과, 여기 지상권, 지역권이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 뭐고? 이것은 기타소득이라는 것도 주의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자, 요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기타소득세, 권리금 받고 임대하는 건 기타소득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부동산 임차권도 대여하면 당연히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단 거기 여러분 교재 661페이지 양도와 대여 비교해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보다 기타소득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기본서 6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62페이지 비과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있죠? 여기서 이제 작년에 정답주문이 나왔어요.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주문이 여기 있었는데, 논밭의 임대소득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작년에 정답주문으로 나왔습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발생한 소득은요, 이거 비과세합니다. 예전에 이게 이제 농업소득세로 과세했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논밭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 건데, 자, 했던 건데, 어떤 건데 지금도 여전히 논밭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아야지 사실 비과세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로에 나와 있다시피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자신의 논밭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고
하고서 이제 대가를 받는다거나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과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논밭의 임대소득보다 비과세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일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데요. 당연히 이건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실 때 여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요. 여기부터 또 이제 중요합니다. 별표시 해놓고 잘 보셔야 되는데 일개 딱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주택 임대하고서 월세 받는다?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가 있는 사람이 주택을 임대하고 만약에 월세를 받는다? 비과세합니다. 근데 자 계속 봅니다. 단 여기 봅니다. 단 고가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하나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일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고가주택의 주택 임대소득 요것도 어떻게 한다? 요거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고가주택도 하나 할지라도 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거기 교재를 보시면요. 그 표에 보니까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 돼 있잖아요.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양가로 2번에서 일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데 거기 다만 고가주택 임대소득과 구외소주택 임대소득 과세한다는 것 다 빗줄이고 여기 고가주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를 봅니다. 부동산 임대배에서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의 양도일연제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주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로 바꿔서 옛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보다 종료일 또는 주택의 양도일 연재고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보다 보유 중에 판단하는 거니까 실거래가가 아니라 보다 기준시가가 9억 초과주택을 말합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을 말하고.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배수의 고가주택이 어떤 건지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주택수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여기 좀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9가구가 거주하고서 딱 한 개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월세를 받아요. 그럴 때 그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입니다. 다가구 주택 하나 갖고 있어요.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다가구 주택 하나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월세 받을 때 자,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비과세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 얘기고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는 당연히 각각을 일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자,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자, 근데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주택이에요. 공동소유주택입니다. 자, 그럴 때 공동소유주택이 있는데 그럴 때 한번 볼게요. 자, 갑지분이 만약에 60%고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 X요. X입니다.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누구 소유를 계산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공동소유주택과 을이요. 또 B라는 주택 하나를 을이 소유합니다. 그러다가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로 본다는 거예요? 몇 주택 임대로 봐요? 1주택 임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A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하니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X입니다. 그렇다죠, 여러분들?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공동소유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쫙 한번 세목별로 정리를 또 해드릴 거예요. 하여튼 공동소유주택. 자, 일개 소유자 주택임대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자, 그다음 꼭 주의하시고 공동소유 각각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물론 2인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50%씩 지분이다. 자, 그럴 때는
각각의 소유 계산합니다. 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어쩌고저쩌고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들이 합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건데 하여튼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주택 이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부부는요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한번 보세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대나 전전세 민법에 배우잖아요. 그럴 때 누구의 주택으로?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바꾸면 뻔하지 뭐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이런 거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비과세 주택수 계산 여러분요. 다 거기 중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 표시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봅니다. 밑줄이요. 하이라이트 표시가 엉뚱한 데 돼 있기도 해요. 이게 뭔가 제가 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원고 보낸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가끔씩 돼 있어요. 어디에 포인트냐면 다가구 주택은 1개 주택으로 본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게 여기가 포인트예요. 하이라이트 표시가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1개 주택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고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은 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는 거. 자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면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한 명을 해당 주택의 임대 속에 귀속자로 정하면 그의 소유로 계산하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 부부는 어떻게 한다고? 주택수 계산할 때 합산합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부부 합산합니다.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아니 한 개로 보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남편과 부인이 주택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몇 주택 갖고 있는 걸 봐요? 자, 2주택 소유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는데 개인 단위가 하니까. 근데 주택수 계산할 때 남편 명의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 하나 갖고 있다가 만약에 남편이 임대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몇 주택 임대를 보는 거예요? 2주택 임대를 봅니다. 네? 주택수를 합산하니까 부분은.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 하여튼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누구예요? 임차인, 전세받은 자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바꾸면 뻔하죠.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네.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공동소유주택을요. 자 공동소유주택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계산한다. 그래서요. 자 어떤 얘기냐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봅니다. 공동소유주택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 주택수에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 보세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소수지분자 주택수 계산해요. 자 그럼 여기 아까 보세요 여러분 아까 공동소유주택은 자 갑지분 60% 을지분 40%일 때 누구의 주택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예?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갑의 소유로 계산해요. 그래서 을이 이 40% 소유하는 이 주택과 또 비주택을 보유할 때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1주택 임대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비주택 임대할 때. 근데 만약에 이 공동 소유주택이 만약에 보세요. 고가주택이었다. 이게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었다. 그러면 이 을도 지분율이 몇 프로요? 30%를 초과했으니까 공유지분을 소유하니까 을도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을 소유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가주택일 때는 을의 소유로도 계산해요. 네? 그래서 2주택 임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임대주택에서 임대소득이 얼마요? 연간 600만 원 이상 발생한다? 그러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소유주택 주택수 계산 방법, 공동소유주택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 주택수가 계산한다 밑줄이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이 얼마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얼마예요?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몇 프로? 30% 초과할 때는 자 그럴 때는 소수지분자도 주택수 계산한다는 거, 이런 거. 좀 깊은 내용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작년에 이게 개정세법이고 그래서 좀 주의해서 한번 더 눈여겨 봐놓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엔 다음에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택을 계산한다. 한번 봅니다. 부부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
또는 부부의 지분이 동일하다 그러면 부부 사이 합의에 따라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자.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63페이지인데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 제가 다 설명하려고 했더니 오늘 시작해서 조금 리모컨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자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